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최근 독감 백신을 맞은 고등학생이 숨진 데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백신을 맞은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방역 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만 학부모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018년 내려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계속 가동 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지만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요양병원에서 환자 7명과 보건소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방호복이 손상돼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10대 청소년이 이틀 만에 숨진 데 이어 전북 고창의 민간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접종한 70대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과의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레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별도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10일 만에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겨울 추위가 일찍 시작될 가능성이 커 다음 달부터는 미세먼지 상황이 주기적으로 나빠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낸드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문 전체를 10조 3천억여 원에 인수하는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세계 2위로 도약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제대로 된 결정이었느냐를 놓고서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죠. 오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진 만큼 종합적인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감사원입니다. 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감사원이 조금 전 오후 2시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 담긴 월성 1호기의 전기 판매 수익 등이 불합리하게 낮게 산정됐다는 겁니다. 한수원 직원들이 용역 보고서에 담긴 판매 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이 같은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관여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외부의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한수원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월성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했고 또 경제성 평가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 국장과 부하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범위에서 안정성과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제외한 만큼 단순히 경제성 평가의 문제만으로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등에 반영되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엄중 주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료 삭제 등으로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국장 등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도 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YTN 차정훈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정치권은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내용 없는 감사 결과라며 이를 토대로 소모적인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한마디로 내용 없는 감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 요청 8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지만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했고 애초 문제 삼았던 폐쇄 결정 잘못이나 배임 같은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감사 결과 자체도 경제성 평가 결과에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일 뿐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탈원전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된 발표라고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며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자료 삭제 등 이 감사 과정에서의 방해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감사는 경제성에 국한된 것이었다며 이번 결과가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닌 만큼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감사 결과가 이렇게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질 거란 건 예상된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지난해 9월 30일 감사원에 월성 원자력 발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설비 보강과 지역 상생 협력 기금 등 약 7천억 원을 투입해서 운영 기간을 2022년까지 늘렸는데요. 그런데도 지난 2018년에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당시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일었고 결국 이 같은 결정이 타당한지 감사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겁니다. 애초 감사 기한은 석 달이었지만 결과 발표가 계속 늦어지면서 야당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발표를 미루는 것이냐는 외압설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여당에서는 강압적 조사 등 감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이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감사를 한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가 이런 과정을 겪었던 만큼 감사 결과에 대한 공방은 예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지난 15일 감사원 국감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 결과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 저항이 있었다고 언급했고 또 감사 과정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감사 결과 발표와 자료 공개도 언급했던 만큼 이후에도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라임 사태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제 여권뿐 아니라 야권, 검찰로까지 더 번졌는데요.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서 술 접대를 한 검사들이 라임 수사를 맡았다는 내용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남부지검이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우준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남부지검장이 국감에 출석해서 언급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서울 남부지검 검찰 비의혹에 대한 수사팀을 별도로 꾸린 거죠? 네, 조금 전 발표된 내용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소속 검사 5명의 규모로 검사 향후 의혹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전담팀 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금융조사부 등 소속 검사 5명으로 꾸려졌다고 밝힌 건데요. 남부지검은 해당 수사팀에 들어간 검사들은 라임 로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꾸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로 윤석열 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게 됩니다. 아울러 남부지검은 라임 펀드 판매 비리 등 종전 사건은 기존 수사팀에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취재 결과 일부 담당 수사검사는 바뀐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까지 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전담해 조사했던 수사팀 주임 검사가 기존 형사 6부에서 형사 4부로 옮긴 겁니다. 기존 수사팀 재편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가운데 앞서 발표된 검찰 공식 입장만 보자면 기존 라임 수사팀 교체는 애초 예상된 것만큼 크게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라임 사건 수사팀과 공판팀을 재편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존 라임 수사를 담당하며 이미 공정성 시비에 엮인 서울 남부지검이 검사 비위 의혹까지 수사를 맡아 진행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김봉현 전 회장이 최근 폭로한 옥중 입장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 정리해 주시죠. 네,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시작된 건 지난 8일입니다. 서울 남부지방 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에 참석한 김 전 회장은 강기전 전 청와대 수석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연결고리가 있었느냐는 의심을 받는 차에 이런 김 전 회장의 발언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강 전 수석은 즉각 반발하며 김 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김봉현은 추가로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A 변호사라는 전관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도 향응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이 중 1명은 실제 라임 수사 책임자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 당시 여당 정치인을 잡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수사가 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입장문 말미에는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 우리은행장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입장문 원본을 보았다고 말하며 입장문 일부에 가려진 실명에는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정치인, 검찰까지 포함된 김봉현 옥중 입장문은 그야말로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어제 열린 남부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검사와 함께 정치인의 실명까지도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지목된 당사자들은 연루 사실을 즉각 부인하며 거세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YTN 김우진입니다.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백신을 맞은 고등학생이 숨진 데 이어서 전북 고창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 여성이 하루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백신 때문에 숨진 건지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충섭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최근 이 독감 백신을 접종한 10대가 숨져서 지금 백신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또 사망 신고가 접수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8살 여성 A씨가 하루 뒤 숨졌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9시쯤 동네 의원에서 독감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마을 부녀회장과 전화 통화도 가능할 정도로 이상 징후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인 오늘 오전 7시쯤 A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맞은 제품은 보령 바이오파마의 보령플루 백신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로 효능 저하 우려가 제기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인천에서 사망한 10대가 맞은 백신과도 다른 제품입니다. 최대 100명이 A씨와 같은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A씨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백신을 맞은 이들을 전수조사 중입니다. 사망 원인 조사에 들어간 보건당국은 A씨가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독감 백신 접종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상 반응을 보인 다른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유충섭입니다. 네, 코로나19 하루 신규 발생은 하루 58명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주요 집단 발생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낮 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입니다. 먼저 서울 강남 서초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 지난 15일 첫 환자가 나온 뒤에 접촉자 9명의 추가 감염이 또 확인됐습니다. 경기 수원 일가족과 관련해서는 지난 16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조사 과정에서 7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서는 4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이제 63명이 됐고요.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과 관련해서는 7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환자는 이제 70명입니다. 또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 관련자도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74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특히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그리고 집회 시위장 등은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당사자와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논의하고 있는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전반적인 방역 전략 재정비 작업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에 이달 말쯤 그 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네,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백신을 맞은 사람이 며칠 뒤에 이유 없이 숨지는 일이 이어지면서 이걸 맞아도 되는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백신의 안정성 논란 자세히 살펴보죠.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 고창에서 나왔는데요. 78살 여성분인데 이제 전날 맞았고요. 또 다음날 오늘 아침이죠. 숨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신고를 했는데요. 고3 학생의 경우에는 접종 이틀 뒤에 이게 숨졌고요. 그래서 이게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 일단 많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백신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국소적인 그런 부작용만 있었는데 네. 이번에 17세 학생한테서 일어난 일은 사실 백신과 연관성을 말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의 발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 학생이 검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심장 쪽이라든지 뭐 부정맥이나 그런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접종을 할 당시에 알지 못하는 어떤 감염 질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했다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한 점도 아마 검사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린 후에 우리가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오늘 그 고창의 여성분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가 됐으니까 좀 더 사망 원인이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17세 학생은 교수님께서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거나 알지 못했던 감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우선 부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보통은 이렇게 심장 쪽에는 혈전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에 염증이나 그런 소견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뇌졸중 같은 경우도 이제 혈전 같은 것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염 같은 경우도 이제 균이 배양이 되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부정맥 같은 경우는 사실 부검으로 발견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그래서 완전히 100% 저희가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부에서 만일에 어떤 증상에 의해서 관련성이 있다면 검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조사를 하더라도 이게 기저질환 때문인지 백신 때문인지 100%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알 수가 없고 특히 젊은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병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숨진 학생의 경우는요, 상온 노출로 문제가 됐던 이 신선약품에서 유통을 했던 회사의 제품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여성분은 보령 바이오파마 제품인데요. 이 회사 제품도 신선약품이 일부 유통했던 것으로 전해져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 맞은 제품이 신선약품 유통 제품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방역당국에선 이분들이 맞은 건 정상 백신이라고 밝혔거든요. 불안한 분들이 그래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온 노출 백신들은 대부분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없는 백신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지금 또 예상치 않게 이런 또 어려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려고 대기하시는 분 중에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정부의 결과를 보고서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독감이 걸리는 경우는 폐렴 등의 중환질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권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결과를 보고서 맞는 것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건강한 성인들이나 청소년들께서는 사실은 뭐 백신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이 코로나19가 독감보다 훨씬 전염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잘 하면서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방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네, 결과를 조금 기다린 후에 접종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기다렸다 맞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숨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고 몸이 좀 안 좋다, 피곤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백신의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열이 없으면 보통 백신 접종을 권장을 하는데요. 예. 열이 없더라도 감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피곤하실 때 백신 접종을 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증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몸이 예, 굉장히 예. 피곤하고 발열이 나고 그래서 이 학생도 백신 접종 후에 그랬다면 본인이 조금 다른 증상이 있어서 아마 백신 접종 후에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아주 뭐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관계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그런데 이 해외에서도 독감 백신 맞고 숨진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백신이라는 것이 외부의 물질을 이제 우리 인체에 넣는 거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예. 독감 백신뿐 아니라 다른 백신을 맞고도 뭐 황열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사망자가 나오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이제 그런 길리안발의 증후군도 그 정도로 희귀한 그런 부작용들이 있지만 17세 소년 같은 사망例은 사실은 저도 아직 보고를 본 적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빨리 검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번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70대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기저질환이 좀 있다고 하거든요. 고혈압도 있고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백감 독신 맞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독감 백신 맞을 때요. 네, 그 대부분 고혈압이라든지 예, 이런 예. 당뇨라든지 뇌졸중이 있는 분들은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연세가 예. 많은 분들이고 과거에도 이렇게 독감 백신을 맞고 나서 사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백신 접종을 할 때는 항상 몸 상태가 가장 좋을 때 열도 없고 기분도 좋고 몸도 가벼우실 때 하시고 그날은 푹 쉬셔야 됩니다. 특별한 어려운 힘든 일은 하지 마시고요. 예, 예. 하지만 이게 무료 접종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감기 증상이 있거나 다른 치료를 하고 있는 도중이라면 예. 독감 백신을 조금 미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앞서서 정부의 발표를 보고 좀 천천히 맞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꼭 맞아야 한다 이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무료 접종 대상도 확대한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맞아야 할까요? 아니면 맞지 않는 게 좋을까요? 네, 기저질환자, 고령자들은 폐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상태가 좋을 때 맞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과거에 독감 백신을 맞고서 부작용이 있던 분들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고요. 건강한 청소년과 성인들은 지금 너무 급하게 백신을 모두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청소년 무료 접종을 시행한 이유는 팬데믹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청소년들이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전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여서 독감 백신을 권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이 마스크 착용을 잘해서 다른 타인에게 전파를 하지 않는다면 모두 맞을 필요가 없고요. 또 독감은 타미플루라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예. 초기에 타미플루를 복용하시게 되면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백신을 맞고 만약에 신체에 뭔가 이상을 느꼈다. 이렇게 느낀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가장 큰 부작용은 아나필락틱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것을 백신을 접종한 후에 수초에서 한 3, 40분 정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혈압이 떨어지죠. 그리고 예. 숨을 못 쉽니다. 그러니까 기관지 수축이 오는, 그리고 온몸에 발진이 돋는 그런 증상이 생길 때에는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예. 우리가 백신을 접종한 후에 바로 집으로 가지 마시고요. 예, 예. 최소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병원에서 경과를 보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바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나타나나 보죠? 네, 대부분 큰 쇼크는 그렇게 나타나고요. 예. 발열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가는데 그렇게 미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은 호흡기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111만인데요. 중국에서 난방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이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마치 장막을 친 듯 도심이 하루 만에 잿빛 먼지 속에 갇혔습니다. 짙은 안개에 미세먼지까지 가세한 겁니다.
특히 서울은 호흡기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7월 2일 이후 110일 만에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기가 안정된 가운데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새벽 한때 서울 서초구와 경기 시화산단의 초미세먼지 최고 농도가 평소 3배에서 4배 수준인 100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섰고 충남 북부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외출 시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미세먼지까지 좀 더 있어서 외출하는데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더 목도 좀 칼칼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주기적으로 한기가 남하하고 또 중국의 남반기가 시작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동풍이 자주 불면서 미세먼지가 거의 없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11월부터는 중국 난방이 시작되면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크게 늘어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추운 겨울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서풍 계열 바람이 주기적으로 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발 스모그도 지난해보다는 더 자주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이어 미세먼지까지 가세하는 올해 겨울. 호흡기 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출근길에 낀 짙은 안개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차량 15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7명이 다쳤고 사고 여파로 일대 도로가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짙은 안개 사이로 차들이 뒤죽박죽 엉켜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은 심하게 부서졌고 화물차에 실려있던 석재들은 도로 위에 떨어져 나뒹굽니다. 사고는 오전 6시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횡담도 휴게소 인근에서 났습니다.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탱크로리를 들이받은 뒤 잇따라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안개가 짙게 껴 앞이 잘 보이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사고 시 서해대교 구간은 안개에 의한 가시거리가 50에서 한 100m 정도 확보되었고 고속도로 정보 표지판을 통해서 시속 50km로 운행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15대가 피해를 받고 17명이 목과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수습으로 한때 도로가 통제되면서 14km 구간에서 5시간 넘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앞선 사고로 뒤따르던 차들이 서행하는 과정에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연달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대가 이제 추돌 사고로 이제 1차 사고가 났고 이제 앞차들이 정체됐다 풀렸다 하는 와중에 이제 뒤오는 그 서행하는 차량들이 이제 미처 그걸 발견을 못하고 그 구중 추돌 사고 또 이어졌고 후미에서 오는 차량 4대가 또 추돌한 그런 사고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안개가 낀 도로를 지날 때는 차량 속도를 평소보다 최대 50% 정도 줄여주고 비상등을 켜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석 달 만에 다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죠. 이번엔 라임 사건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들입니다. 오늘 청와대는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서 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일단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무력화해서 식물총장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호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장관,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요. 이제 역대 3번째입니다. 역대 3번째인데 그 가운데 이제 2번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은 왜 이 시점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석열 총장은 바로 수용을 했을까요? 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그 과거 이제 한 차례 먼저 있었죠.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사건이 이제 그 수사지휘권 발동의 계기가 된 것은 현 윤석열 총장의 이른바 측근이라는 게 누구나 국민들이 다 동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수사 대상이 한동훈 검사장이었는데 이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다 보니까 총장이 만약에 사건의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하게 되면 그 사건의 수사의 공정성에 그 의심이 생길 것이다. 그걸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빠져나가는 게 맞겠다. 거기다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련의 충돌들이 있었어요.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관련자들하고. 근데 이제 또 총장은 그게 아니라 총장이 직접 자문을 듣는 전문수사 자문단을 출범시켜서 의견을 듣겠다. 그래서 서로 간에 충돌이 있게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측근 수사인만큼 총장은 좀 지휘선에서 빠져라라는 내용이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금 그 수사지휘한 내용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윤석열 총장 체제 하에서 그의 측근이나 그와 이제 예를 들면 총장과 동기였던 송사면 남부지검장,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부패 수사 내지는 특수수사를 전담했던 팀들과 관련돼서 검사들의 향응 접대 의혹들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이미 스스로 회피하고 있지만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일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서 두 수사지휘권 발동은 맥락은 같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근데 이제 대검에서 특별한 이의 없이 수용한 건 물론 이전에도 이제 이거는 형성권으로서 뭐 스스로 입장을 밝혔죠. 이제 수사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한 30분 만에 바로 수용 의사를 밝힌 이유는 이 사건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어찌됐든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가 나중에 수사의 공정성에 비판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차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애초에 뭐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 과거 그 한동훈 검사장 사건처럼 충돌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뭐 전문수사 자문단과 수사심의 어떤 걸로 갈 것이냐 판단을 그런 부분에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면 나도 그 공정성 비판의 논란이 생기기 전에 스스로 빠지겠다.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해보고 최종 보고만 받겠다. 그 입장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렇게 이제 우리 조상호 부대변인은 이 두 번째 수사 지휘권 행사할 때와 이번 지휘권 행사할 때의 차이점 그리고 또 같은 점을 이제 비교해 주셨습니다. 윤기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저는 사퇴 압박의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에 사실상 권한은 없어요. 남부지검장도 그렇고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향 있는 분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수사검사들에 대해서 그 술자리 참석했다고 의혹받는 검사들의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처음에 안 들었다가 공개적으로 하자 그때 이제 수사에 착수한 것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묵살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수사팀에 대한 견제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통하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도 제안하고 해봤는데 이게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팀을 견제하려고 하는 목적 하에서 이번에 수사지휘가 나왔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감장에서 일어났던 말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국감장에서 모 의원께서 여당에 남부지검장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똑바로 하라.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이번에 수사지휘권 핵심은 제가 볼 때 수사팀의 교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사팀이 뭘 잘못했는지가 대해서 뭐가 나왔나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라임 수사팀은 교체하지 않기로 했고요. 근데 일부 보강하기로 했죠. 교체도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실제 최근에 라임 수사팀에서 강기정 수석에 관련된 수사와 공판 유지에 관여했던 검사가 6부에서 4부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가 질문을 했겠죠. 공판정에서 관련된 김무겸 씨한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나왔겠죠. 그런 말들이 5천만 원 수수 관련된 것들이. 그럼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이유가 뭘까? 이번에 편성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 과정에 슬쩍 넣어둔 거죠. 이런 걸 볼 때는 그럼 수사팀 교체에 오히려 방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이런 네 가지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한 이유는 끼워 넣은 거죠. 끼워 넣기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실 청문회 단계 때 야당이 많이 문제제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 수사가 돼야 됩니다. 사실 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총장이 본인은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몇 차례 밝혔고요. 그리고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수사지휘권 그거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상징적인 의미이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라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임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윤석열 총장직에서 내보내는 목적보다는 이미 총장을 무력화시켰는데 총장 무력화시키고 지검장들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실권에 대한 여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이번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석을 내놓으셨는데요. 이 라임 사태 관련 검사 접대 또 야당 의원 이 로비 의혹 이렇게 제기한 건 이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김봉현 전 회장은 사실 이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기 전에 또 재판 과정에서는 또 여당 관계자 강기정 전 수석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를 놓고서 여야가 그때그때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들은 일관된 입장이 이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높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지금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 이번에 추가로 이제 그 성명불상의 검사 향응 접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강요했다고 하는 그 검사와 그다음에 그 이모 변호사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일부 언론에서 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미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된 우리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범죄자와 범죄자의 어떤 그 진술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일정 부분 정치 검사들이 개입돼서 사건을 왜곡하고 비트는 건 아닌가 그 부분에 관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와서 뭐 김봉현 씨가 뭐 그렇게 진술을 한다고 해서 김봉현 씨의 그 편지 내용이 뭐 100% 신뢰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뭐 공격하거나 특히 이 야당 정치인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검찰이 사건을 특수수사해서 사건을 본인들의 의도와 뜻에 맞게 검찰의 어떤 그 조직 이기주의에 필요한 그 형태로 사건을 왜곡해 가면서 만들어내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들 이렇게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 장치로 독립한 수사기구로서 서로 견제 균형할 수 있는 수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도 발동했고요. 그리고 남부지검에서 검사 비위 관련 수사팀도 좀 별도로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빙성이 높지 않은데 이렇게 수사지휘권도 발동하고 별도의 팀도 구성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김봉현 씨가 그렇게 그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 그 신빙성 없는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이걸 사건을 정치화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거에 부합하게 이 사건을 끌고 가는 정치 검사들이 일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런 검사들을 직무에서 적절히 배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여야의 정치권에서 이 사건을 왜곡하거나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거꾸로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이른바 범죄자와 검사들이 결탁을 해서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시켜서 어떤 거기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건으로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그래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제도된 수사를 해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이제 사실 뭐 객관적인 그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봐야 알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면 여권의 인식이 그렇다면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연루됐기 때문에 제19 감사하기라는 의혹이 터져 나왔고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진행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권은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검찰의 뭐 수사팀을 보강하든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든지 해서 검찰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관련돼서 사실은 이성윤 그 지검장께서 총장한테 여러 가지 보고를 안 한 부분도 언론에 많이 나왔단 말이죠. 하자 치유 문건 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남부지검에서도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 줬다는 이런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보고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냐 이거죠. 그리고 총장 보고받지 못한 총장이
하지 못했다고 이걸 질책하는 뭐 그냥 구두상 질책이면 몰라도 조직 관리 잘못했다고 이것이 지휘권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은 진짜 심각히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22일 목요일 대검 국감에 출석을 하는데요. 자, 출석을 해서 어떤 말을 할지, 자,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요, 작년 인사청문회 때 여야 의원들이 어떻게 질의했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전부 자신의 목소리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기억의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전화통화한 내용과 기억하고 내용이 7년이나 지났는데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세는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만 날아갔습니다. 검찰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의와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묵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네, 작년 7월 국회에서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틀 뒤에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 때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여야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대강 그림은 그려지는데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사 지휘가 자체 방향 자체는 그리고 법적인 근거 자체는 충분히 있고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뭐 다른 의견을 낸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수사를 제대로 보고 받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그 대검 그 입장으로 한 차례 발표한 것처럼 적절한 보고가 있었고 그 적절한 보고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 그렇게 그런 이제 답변을 내놓고 그 부분에 충분히 해명하는데 오히려 본인의 답변 시간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요. 여당 쪽에서는 이제 거취 문제를 의논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장모 및 그 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 수사 관련돼서 수사의 진행 경과라기보다는 저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서 곤혹스럽게 할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남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도, 내용, 그다음 조치, 뭐 중앙지검에서 하자치유 문건, 옵티머스 수사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사지휘권 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이 규정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사실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이런 지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법조계 사실 논란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레 대검찰청 국감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이죠. 오늘은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을 만약에 여당이 수용을 하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겠다 이런 카드를 제시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저희들이 뭐 특검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묻고 싶어요. 특검을 정말 하고 싶은 게 맞냐? 만약에 지금 상태대로 특검을 도입한다 그러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구성되는 특검 추천위원회가 지금 법무부 차관과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나머지 4명을 여당 2명,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2명, 여당 민주당 2명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당 측에서 추천한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뭐 지금 드루킹 특검 같은 걸 예를 드시는데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 명백히 여당 인사, 그러니까 이른바 여당 유력 정치인만 관여한 사건이어서 그리고 당시에는 또 여소야대 정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다당제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야3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특검이 된 사실상 야당 특검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럴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협의해서 결국 결정해야 되고. 옵티머스 사태 초기 때요. 이번 최근에
여당에서는 아직은 특검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네. 지금 입장이 좀 변한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 입장은 특검 어떤 그 특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나온 게 아니고요. 예.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특검이 과연 된다고 해서 효율성 있는 거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공정성을 더 이상 그럼 국민의힘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냐. 그런 부분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요. 예. 오히려 지금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미 사무실도 다 구해져 있고 모든 예. 게 다 세팅이 끝났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러니까 공수처장만 임명되면 그 다음부터 조직은 바로 갖춰지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공수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공수처장 임명에 관해서 비토권, 그러니까 두 명의 추천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두 명이 다 찬성하지 않는 한 이 공수처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를 신속히 출범시키는 게 오히려 더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사건 수사에 그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동안 공수처 안 된다면서 이제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수처 협조할 수 없다고 했는데 특검만 소용하면 공수처도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공수처를 반대하는 건 맞아요. 이것이 예.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제도다. 임명 과정을 통해 보면. 그건 맞지만 어쨌든 저희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출범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출범을 준비를 해오는 과정이었고 특검의 불가피성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뭐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인물로 추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 별도의 이제 특검법, 이 상시 특검법이 아니고 별도의 법을 만들기 때문에 네. 추천 과정은 합의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예. 무엇보다도 예. 공수처는 할 수 없는 수사 범위가 있어요. 이 공수처는 상급 이상의 특정 공무원들 대상으로만 수사가 가능하고요. 네. 거기 관련된 공범도 물론 가능하지만 예. 범죄 유형도 전체 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 제한돼 있습니다. 뇌물범죄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이런 그 옵티머스나 라임 수사 관련돼서는 이걸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수사 범위는 좀 더 넓거든요. 훨씬 넓어요. 예. 부실 설계부터 펀드 예. 설계부터 판매 과정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 어떤 정광의 로비 이런 것들 다 담아서 특검법에 넣어야 되는데 공수처법으로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더 하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도 여당이 아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야당에서는 이 공수처보다는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을 좀 더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여당은 역시 공수처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래서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야 된다는 입장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전 청와대 행정관이죠.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진아 전 행정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근무를 했고요. 국감 증인으로 이제 여야가 합의를 봤어요. 근데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리네요. 예, 본인은 아마도 이게 그 국감에서 본인의 증언이 향후 형사 절차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관련해서 굳이 출석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사유들을 적어서 나의 유죄와 관련된 문제 아니면 내 친족, 배우자가 이미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어차피 증언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여기 출석해서 뭔가 새로운 내용들을 진술하거나 새로운 내용들이 밝혀질 게 없다. 이런 취지로 아마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이전 행정관의 입장은 그렇고요. 네. 또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본인이 출석을 해서 네. 그 여야가 합의를 받고 네네. 그래서 그게 바람직하겠죠. 예, 합의를 됐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바람직하고요. 예. 필요하다면 이제 동행명령장 같이 이제 강제 구인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그렇게 불렀다고 해도 아마 그러면 이제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일체 예. 질문이나 아니면 서류 제출이나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현행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따르면 이제 본인 또는 친족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이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기는 합니다. 네, 자 이진아 전 행정관은 국감에서 증인으로 이제 합의 채택이 됐는데 사실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예상치 못했나요? 저희는 아마 나와서 본인이 해명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법에 규정된 3일 딱 고전에 이제 못 나오겠다고 통보를 했고요. 예. 이 사태에 대해서 사실 이제 민주당 등 상임위에서 아마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의결을 좀 거쳤으면 좋겠고, 네. 물론 동행명령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제 안 나오게 되면 고발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고발에 대해서 민주당도 역시
우리 다 의결해서 고발 토론하겠다라고 한번 공표해 줬으면 좋겠어요. 명령장 발부하겠다, 고발하겠다. 그럼 나오겠죠. 그렇죠. 나와서 차라리 증언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국민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아마 민주당에서 두 가지 면에서 공표를 해 주셨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협의하면 뭐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여야가 합의 처리할 것 같은데 여야 지도부 또 이야기 들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라임 옵티머스 사태 정치권 움직임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라임 옵티머스 사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조 원, 2조 원대의 투자 사기 사건이고요.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반드시 명확한 진실이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YTN은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연속 보도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손님은 급감했지만 임대료는 여전히 높아서 폐업을 결정하는 상인들이 늘면서 상가 공실률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폐업도 돈이 들다 보니 가게를 접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 고깃집 사장님의 리포트 전해드리고 이어서 김다현, 홍성욱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20년 넘게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뭐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고기를 직접 저희가 썰어가지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한 6시 정도면 항상 가게가 거의 만석인데 지금 한 8시가 돼도 손님이 거의 뭐 뜨문뜨문 들어오다시피 합니다. 다득이 되는 법도 무료로 드리고 안 해보던 이벤트도 이것저것 하는데 뭐 손님이 와야 하죠. 보통 한 달에 1,000만 원 팔았다고 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300~400 정도. 월세라 인건비, 음식 자재비에 공과금 등 매달 꼬박 나가는 돈만 2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당연히 대출 받았죠. 대출 받았는데 5월 달에 5천만 원에서 받았고요. 또 뭐 자금이 좀 딸려서 다시 또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 단계만 넘기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마저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방송 나가는 것도 사실 반갑지 않아요. 매번 상권이 죽었네 어떠네 하는데 힘든 사람 더 힘들라고 하는 건지. 바라는 거요? 시간이 흐르는 거 장사를 오래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차수 사장님의 이야기를 남의 일처럼 들을 수 없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다른 상인들의 사정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줄줄 콸콸 쏟아져 나가는 수돗물을 보고 있자니 돈 생각이 절로 납니다. 매달 관리비 100만 원에 임대료 350만 원, 인건비 1,000만 원을 빼면 생활이 빠듯합니다. 여기에 7천만 원 대출금, 마이너스 통장까지 생각하면 눈이 질끈 감깁니다. 운영할수록 적자라 2달째 가게를 그대로 놀리기만 했지만 죽자사자 심정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가게로 나가고 싶더라도 무작정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죽기 위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렇게. 안주 2그릇은 팔았나 이태원에서 주점을 하는 강창묵 씨는 하루 매출 5만 원이란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변덕을 부리는 코로나19 확산세에 가게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하기 일수. 보름 영업하면 다행입니다. 헬로윈이 있던 지난해 10월엔 기본 1,000테이블은 가뿐히 넘겼지만 올해는 안 봐도 뻔합니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중요한 시점이 지금입니다. 어차피 뭐 시작한 거니까 요번 연도까지 한번 해보고 아마 결론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게를 접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무책임한 말이 가장 속상합니다. 인테리어 철거를 위해 드는 원상 복구 비용. 여기에 밀린 임대료로 보증금까지 까먹어 폐업해도 챙길 돈은 별로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언제 다시 확산할지 모르는 코로나19 위험 속에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이미 많은 가게들이 존폐의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가게 문을 닫고 결국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이 이렇게 빈 상점 투성입니다. 대학 가는 학생들이 사라졌습니다.
수업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맞붙은 상점 4곳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엄청나게 큰 거죠. 왜냐면은 그래도 학생들이 점심때는 많이 왔는데 이제 거의 없어요. 낮에도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 신촌의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0%였지만 올해 7.3%로 증가했고 홍대와 합정동 상권도 공실률이 10%에 달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마저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상가뿐 아니라 하숙, 자취촌도 빈방이 남아돕니다. 방이 다 비어 있어요. 방 10개에서 5개 비어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중국 학생들이 다 가버렸어요. 부모들이 오라간다고. 지난 5월 집단 감염 사태가 휩쓴 서울 이태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거리에는 지나는 사람이 없어 적막감마저 흐릅니다. 휴업이나 임대 안내문을 붙인 상점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문을 닫고 가게를 내놓은 상점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이태원역과 이어진 대로변인데 이 거리에 얼마나 많은 상점이 문을 닫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임대 안내문을 붙이고 폐업한 상점이 제가 확인한 것만 11곳입니다. 서울 이태원의 상가 공실률은 소규모 상점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0%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올해 2분기까지 무려 15%까지 치솟았습니다. 줄줄이 폐업한 상점, 늘어난 공실률, 힘겨운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홍서옥입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별 대책을 서두를 것도 주문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최근 CJ 대한통운과 쿠팡에 이어 한진택배 배송기사가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코로나19로 폭증한 택배 물량 때문에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단 한 번도 형에 대한 안부를 물은 적이 없어요. 저는 아침에 통화하면 뭐 분류하고 있다, 바쁘다. 오후에 통화하면 또 배송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 불평등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불평등으로 인해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서두르라고 주문했습니다. 우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간병인이나 아이 돌보미 등 코로나에도 대면 활동이 불가피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강조했습니다. 소득 격차가 돌봄이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외계층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계층도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0년 이상 된 작은 식당이나 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을 뽑아서 100년 넘는 점포로 만들자는 이른바 100년 가게라는 정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도 안 된 가게가 선정되고 심지어 선정된 이후에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가게가 수두룩하지만 정작 이 사실을 사업 담당 부처는 몰랐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경기도 화성의 한 흑염소 전문 식당. 방마다 카드 등 도박 물품이 비치돼 있습니다. 해당 점포는 지난해 도박을 방조하고 필수적인 수질 검사를 받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에 적발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모범업소로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 벤처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100년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도박방에도 그렇지 또 그거 참고 다시 짓는데 실검사가 신결되는데 깜짝 잊어버리고. 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되신 거예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됐고 그런 것은 물어보지 않고 없더라고요. 지난 2018년 100년 가게로 선정된 뒤 소상공인 방송에 소개되기까지 한 부산의 아귀찜 식당. 비법이라고는 못하지만은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좋은 맛을 내지 않습니까? 항상 챙겨야 되고. 하지만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이물질이 나오는 등 식약처 점검에 3차례 적발됐습니다. 100년 가게로 선정된 다음에도 수질 검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냈지만 모범업소로 홍보되고 있는 겁니다. 100년 가게는 30년 이상의 소상공인과 작은 기업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600여 점포가 등록돼 컨설팅, 금융대출우대 홍보 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100년 가게 음식점 400곳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은 63곳에 달합니다. 18곳은 2회 이상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는 점포가 모범업소로 선정되는 겁니다. 공단 측은 100년 가게 신청을 받을 때 서류와 현장 점검을 거치지만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사항은 공단이 자료를 받아보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점포가 직접 신고하는 이른바 셀프 검증이 이루어지는 구조라 가게가 적발 사실을 숨기면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제출을 안 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숨기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적으로 대부분도 확인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게 오래되거나 그러면 이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정 이후 3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가리긴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100년 가게로 선정된 뒤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이 10곳에 달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업소들은 지정 취소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해당 업체들을 검사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들도 좀 시급해 보입니다. 최소한의 위생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음식점이 100년 가게로 선정되는 상황. 철저한 심사와 관리를 통해 점포를 선정하고 혈세로 지원해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전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플라스틱 유형인 폴리프로필렌이 함유된 유아용 젖병이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젖병을 소독할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유형인 폴리프로필렌은 가볍고 강도가 좋아서 음식 관련 용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아용 젖병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공동연구팀은 한국 등 48개국의 유아가 젖병으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결과를 측정했습니다. 대상은 세계 유아 젖병 시장의 70%쯤을 차지하는 10개 회사의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유아용 젖병으로 분유 등의 액상 음식물 준비 과정에서 측정했습니다. 나라별로 제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70도 물에 노출된 젖병의 미세 플라스틱 방출은 리터당 130만 개에서 최대 1620만 개에 달했습니다. 또 물의 온도를 95도로 높였을 때 방출량은 리터당 5,500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연구팀은 12개월 유아의 미세 플라스틱 평균 흡입량이 매일 158만 개로 추산된다는 등의 내용을 국제과학저널 네이처 푸드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유동식을 준비할 때는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나 스테인리스 주전자에 물을 끓인 뒤 70도 이상의 물로 비플라스틱 용기에서 유동식을 준비해 상온으로 식힌 뒤 젖병에 옮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유동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데우지 말고 전자레인지 이용을 피하며 젖병 안에 유동식을 흔들지 말고 음파를 이용한 세척도 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거센 가운데 아일랜드가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주민들은 자택 5km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고 식당과 술집은 테이크아웃 영업만 가능해집니다. 박kun구 기자입니다.
아일랜드는 이번 달 중순부터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지난 10일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명을 넘더니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62명에 이를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5단계 봉쇄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자정부터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5km 이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으며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필수 노동자만 출근이 허락됩니다. 또 비필수 소매업종의 영업은 중단되고 술집과 식당은 테이크아웃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오는 12월 1일까지 봉쇄 완화가 목표라며 그때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다 건너 영국의 웨일스 자치정부도 오는 23일부터 2주간 이동 제한과 식당과 술집의 영업을 중단하는 일시적 봉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All non-essential retail, leisure, hospitality and tourism businesses will close, just as they had to during the March lockdown. 벨기에와 네덜란드, 프랑스 등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술집 영업을 금지하거나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동 제한 조치까지 가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지난 4월 같은 극단적 봉쇄 조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에서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가을철 확산이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 6주에서 12주가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보건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 정책센터 소장 마이클 오스터홀름은 현지 시각 19일 MBC 방송에 출연해서 앞으로 6주에서 12주가 전체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가장 암울한 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해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5를 한국에서도 생산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측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부펀드인 직접투자펀드 대표는 올해 12월 스푸트니크5 백신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도와 한국, 중국 등에서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러시아 측이 한국 제약사들과 직접 협상을 추진해와 대사관에서 파악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일랜드가 집에서 5km까지만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는 고강도 봉쇄 소식 전해드렸죠. 재확산이 심각한 프랑스는 어제 하루만 7만 5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주말부터 파리와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를 봉쇄했는데 교사 살해 사건 이후 수만 명이 모인 집회가 연일 열리면서 봉쇄 조치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강하나 리포터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서요. 이 교사가 길거리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일 사건이 일어났고요. 코로나19 시국에도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여전히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프랑스 사회는 분노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18일 오후 3시 파리 마르세유, 리옹 프랑스 전역에서 3일 파티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파리 레피블리크 광장에는 수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다 숨진 중학교 교사를 기리기 위해 1분간 침묵한 뒤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이즈를 부르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사뮤엘이다, 나는 교사다, 표현의 자유, 가르칠 자유와 같은 다양한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정부가 200명 넘는 테러 위험 인물을 추방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다른마냥 장관은 앞으로 일주일간 정부 차원에서 51개 이슬람 연관 단체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경찰 당국은 아울러 이 사건 이후 극단주의 종교 신념을 가졌다는 의심을 받아 감시 대상에 오른 자국 내 외국인 213명을 추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민자 집단에선 반발도 클 것 같습니다. 한인 사회는 이런 사건들 그리고 집단 추방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한인 사회도 걱정스럽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213명을 추방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이민국에서도 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프랑스는 자유평등 박애 국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갈등이 좀 상당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이 프랑스의 가치를 침해당한 일이기도 하지만 치안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강 리포터가 현지에서 느끼기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치안 문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프랑스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인종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아랍 출신 극단주의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슬람 종교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면서 극단주의 이슬람 교도들을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됩니다. 예, 프랑스 시민들도 많이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셨다시피 많은 이들이 지금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사실 또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시국인데도 워낙 충격이 큰 사건이어서 집회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되는 모습입니다만 사실 한국에선 8.15 집회 이후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차벽도 세워지고 이랬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집회도 금지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허용된 겁니까? 지금 프랑스는 집회가 금지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는 예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파리 레피블릭 광장에서 있었던 시위에는 장 카스텍스 총리, 장미셸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 마를렌 시아파 내무부 시민권 담당 장관, 안 이달고 파리시장 등이 찾아와 함께 사무엘 파티를 기렸습니다. 예, 지금 총리 등도 참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봉쇄령을 내린 게 지난 17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좀 정리를 해보죠. 파리와 마르세유, 대도시 9곳에서 4주간 야간 통행이 금지가 됐습니다. 현지에서 느끼기에 거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네,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시간 동안 식당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예.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직업상, 진료, 또 공항 이동 등은 이동 증명서가 있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산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휴가, 대중교통 이동 등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런 통행 금지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1회 위반 시 135유로, 하나 18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고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6개월의 징역 및 3,750유로, 하나 약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 사실 전에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강력한 방역 대책에 반대해서 시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이 시위가 맞지 않다고 많은 이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통행 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 전에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더 몰리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조금 더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상원도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원 의원이 8명이나 감염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추가 감염이 있습니까? 네, 지금 추가 상원은 지금 단지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회기 출석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상원은 아직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는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 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 주에도 자발적인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의회는 어떻게 문을 닫았습니까? 네,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상원 전체 의원 384명 중 8명이 코로나19 확정이고 1명은 입원한 상태이지만 상태가 위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상원 3분의 1이 자발적인 검사를 하였고 다음 주에도 검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예.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랑스는 사실 확진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8월부터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방역 당국도 방역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을 텐데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프랑스는 바캉스 기간 동안 또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월 달의 조사 결과로는 45%의 확진자가 15살에서 44살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버리고 모여서 늦게까지 파티를 하고 즐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야간 통행 금지 같은 강력한 방역 대책으로 어떻게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래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문을 닫기 때문에 바나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프랑스 내에 우리 교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경제적 어려움 크시지 않으신지요? 네, 프랑스 한인 교민들 중에는 여행과 운수, 숙박 관련 업종들에 종사하는 교민이 많습니다. 한인 여행사들은 코로나19 이후 관광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직원의 70% 이상인 유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예. 매출은 90% 가까이 줄어드니 잠정 폐쇄하는 것도 생겨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교민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하나 리포터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프랑스 상황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는 68주 연속, 수도권은 6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셋값이 오르는 건 새 임대차법 시행, 또 저금리 영향 때문인데 공급 확대의 묘수를 찾기 위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사 5년차 직장인 오현진 씨. 내년 초 반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전세 찾기에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퇴근 후 매일매일 중개소 문을 두드리지만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마음에 드는 물건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불안한 거는 지금 안 구하면 전셋집이 아예 없어질 것 같은 심리적 불안감이 사실 가장 큰 것 같아요.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기존 세입자들이 눌러앉는 경우가 많아 전세 기근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건이 줄다 보니 그나마 있는 전세도 가격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 때문에 오를 대로 오른 전세보다 최근 들어 가격이 다소 주춤해진 매매로 눈을 돌리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고민이 엄청 많이 되고 있는데 전세를 구하려고 하면 딱히 저희 그 위치나 아니면 저희 뭐 금액이나 이런 거에 맞춰야 되는데 선택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매매에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금리 상황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점이 주요 원인인데요. 또한 새로운 임대차 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재계약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 주요 이유입니다. 다주택자들도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세금 중과 부담을 덜고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전세 재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들어가야 하고 마침 이제 법 개정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걸 통보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축 공급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숨통이 트일 만큼의 전세 물량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들에게도 일정 부분 제도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전세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최근 3년 동안 20, 30대가 서울에서 사들인 주택의 평균 가격은 7억 3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4억 2천만 원이 빚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산 20, 30대의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7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주택가격 가운데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2.9%,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 1천만 원이었고 차입금은 4억 2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12,000명으로 평균 매매 가격은 6억 1천만 원이었으며 주택 매매가에서 자기자금은 평균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30대 매수자 10만 9천 명의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8억 1천만 원이었고 집값의 56.4%가 빚이었습니다.
오늘 27일부터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를 막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갭 투자를 막고 불법 증여나 확인되지 않은 자금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규제 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 과열 지구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증빙 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자금 조달 계획서는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규제 지역에서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구 등 투기 과열 지구 48곳, 수도권과 세종 등 조정 대상 지역 69곳에서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특히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예금 잔액 증명서와 금융거래 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고 집중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주택 거래 신고도 까다로워집니다. 등기 현황과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 관계 여부, 취득 목적 등도 추가로 밝혀야 하고 법인이 주택 매수자로 거래 신고를 할 때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저가 주택의 거래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 거래나 탈세 행위 등에 대해서 조사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를 꼼꼼히 따져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2030 세대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등이 활성화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쏟아졌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에 한남 1구역 등 20곳이 공모의사를 밝혔고 공공재건축 사업에는 15곳이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런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셋째는 용적률 상향과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예를 들면 타당성 심사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들이라든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수도권 집값이 치솟자 사전 협의 없이 급하게 공공주택 건립 발표부터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넣은 거 다 하나같이 반대입니다. 하고 사전에 협의도 안 하고 그냥 흡지급 발표한 결과 아닙니까? 지금도 전혀 진척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 면적과 임대료가 수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면적을 15제곱미터에서 한 18이나 20제곱미터로 늘리고 임대료를 50만 원 수준에서 한 35만 원으로 낮추려 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택지 공급 가격을 지금보다 낮춰주는 제도가 필요하고 둘째는 세금을 까줘야 됩니다.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으로 조롱한 표현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고 결국 이 지사의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됐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 나 전 의원의 부탁으로 고교생 신분으로 서울대에서 연구를 진행한 건 물론 해당 연구 포스터 발표도 대학원생이 대신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확보한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는 나 전 의원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의공학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한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 전 의원 아들은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에게 초고 검토를 요청했지만 윤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검토를 넘기면서 결국 포스터 작성을 대학원생이 도와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덕수궁의 왕궁 수문장 교대 의식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로 의식이 중단된 지 262일 만입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장기를 힘차게 든 30여 명의 수문군이 덕수궁 대암문 앞마당으로 출격합니다. 취라척이 연주하는 국악 선율 속에 청색과 노란색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더 엄숙해 보입니다. 이윽고 이어지는 북소리. 덕수궁 성문주의를 순찰한 수문군이 궁성문을 수위하던 수문군과 교대하는 의식이 이어집니다. 궁궐 보위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으니 수문군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이곳 덕수궁 정문을 수비할 것이다. 교대 의식을 마친 수문군들은 숭례문으로 순찰을 떠났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덕수궁의 수문장 교대 의식과 술라 행렬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이 좋은 문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우리 전통 문화는 세계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도성 성곽을 수비하는 파수군들이 서로 교대하는 의식인 숭례문 파수 의식도 함께 재개됐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지 262일 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에 대한 피로감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지친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재개하게 되었고요. 서울시는 관람객이 100명을 넘으면 현장 상황에 따라 행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일 경우 수문장 교대 의식을 다시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KBO가 최근 논란이 된 키움 히어로즈 구단 이사회 허민 의장에 대한 구단 사유와 의혹에 대해서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KBO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허 의장의 구단 사유와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기된 의혹들이 KBO 조사로 규명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남자, 여자 골프가 개인 타이틀 경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타이틀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단 2개 대회만 남긴 KPGA 코리안 투어의 대상 포인트 경쟁은 지난주 열린 PGA 투어가 변수가 됐습니다. 포인트 1위와 3위인 김한별과 이재경이 미국 PGA 대회를 뛰고 자가격리에 들어가 이번 주 대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2위 김태훈과 4위 이창우가 레이스에서 유리한 입장이 됐습니다. 두 선수도 PGA 출전 자격이 있었지만 국내 타이틀을 염두에 두고 과감히 미국행을 포기했던 만큼 이번이 포인트를 쌓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상금 랭킹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태훈의 이관왕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창우가 이번 주 우승할 경우 대상 포인트는 1위 등극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일단 열심히 해볼 거고요.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LPGA 대상 포인트 경쟁은 공교롭게도 올 시즌 단 1승도 올리지 못한 최혜진과 이미정의 2파전 양상입니다. 대상 못지않게 상금왕과 최저 타수상 경쟁도 볼거리입니다. 평균 타수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김효준은 지난주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상금 순위에서도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번 주 영암에서 열리는 신설 대회에서 박현경이 시즌 3번째 우승과 상금 쌓기를 노리고 우승만 없는 꾸준한 실력자 최혜진과 이미정은 평균 타수에서 김효주 따라잡기에 나섭니다. 이번 주 휴식을 취하면서 올 시즌 3개 대회를 남기고 있는 김효주는 여전히 부족한 점을 보완해 두 부문 1위 자리를 지켜낸다는 각오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부족한 부분 보완하면서 남은 대회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겹게 출발선을 떠났던 국내 남녀 골프가 시즌 막바지 치열한 타이틀 경쟁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농구 시즌 초반 오리온의 이대성 선수가 눈에 띕니다. 이대성 선수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 강을준 감독도 더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올 시즌 오리온의 사령탑을 잡은 강을준 감독은 개막 전부터 즐거운 농구를 강조했습니다. 즐겁게 해야 본인이 뜻한 바를 이룰 수도 있고 그래 팀 분위기도 살아나니까 즐거운 농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강을준 감독의 지도 철학은 프로농구 선수 중 가장 개성이 강한 이대성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유계약 선수로 오리온 유니폼을 입은 이대성은 강을준 감독의 배려 속에 프로 데뷔 후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시즌 득점과 어시스트 등 모든 부문에서 지난 시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20.2점은 국내 선수 중 단연 1위고 외국인 선수를 포함해도 전체 4위에 해당합니다. 시즌 개막 전 이대성이 갑옷을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뛰기 바란다고 길을 북돋았던 강을준 감독은 이제 이대성의 활약을 지켜보며 뿌듯한 미소를 감추지 않습니다. 너무 아쉬운 상황인데 그렇군요. 저희가 성적 좋고 하면 좀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지고 하면 감독님이랑 반신욕하면서 저도 허심탄회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대성은 지난 17일 친정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인 30넉점을 몰아넣었고 19일 LG전에서는 4쿼터에 석점슛 3개를 꽂아 넣으며 승부사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경기 조율과 함께 승부를 결정짓는 득점까지 완성형 선수로 진화하고 있는 이대성과 즐거운 농구를 강조하는 강을준 감독. 유쾌한 스승과 제자의 시너지 효과가 올 시즌 프로농구 코트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 휘둘렀습니다. 저는 이거는요, 법무부에 검찰이 집 밟혔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총장이 됐어요. 아니 덮어 씌워가지고 왕따 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차라리 이럴 거면 윤석열 총장 자르세요. 이제 더 이상 추미애 검찰에 이 사건 수사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선택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습니다. 특검이냐 아니냐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 748억 투자한 거 잘못된 거다. 부적절한 투자라는 결정을 이미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서울중앙지검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아시죠? 기사에 다 나온 얘기예요. 뭘 생각합니까? 예. 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 어떻게 돼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수사 지휘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예요? 저는 아닙니다. 전 지검장이 누굽니까? 저희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무혐의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옵티머스 관련돼서.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들고 나와서 언론에 흘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또 화답하죠. 일 잘하고 수사 잘하던 검사들은 전부 지방으로 다 자천시켰잖아요. 정권 말 잘 듣는 분들, 중앙지검 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수사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마치 이 자리에 계신 검사장들이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검사장들한테 그 모든 검찰의 문제점들을 다 뒤집어 씌우는 이런 국감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입니까? 추미애 장관 와서 내보낸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라는 게 아닌 걸 알고 있고 또 거기다가 제가 판단해서 과거 검찰 인사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제 시간이에요. 제 시간.
제 시간이에요. 그걸 갖고 위원장이 그런 모욕적인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모욕입니까? 그렇지. 그게 모욕? 특검 결과에 대해 서로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합니다.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투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주호영 원내대표님, 자신 있다면 합시다. 내가 위원장을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럼 뭐에 그란 말이죠? 버리셔라. 아니 우리가 왜 걸어? 김경협이가 그걸 요구할 권한이 뭐 있어?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수사하라는 거야. 제대로. 그게 뭐를 거란 말이요? 응? 법무부에서도 자, 고정돼. 다시 찾아온 미세먼지에 시야가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서울은 110일 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회복했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부터 동풍이 불면서 대기질이 나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요. 밤사이 중북부 지방에도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충청 이남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1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8도, 울산 21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지난 뒤 내일 밤 사이에는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를 밑돌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